예,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예, 이 총평에서 이미 한바탕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9월 모평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오답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9월 모평 동아시아사 특징, 총평에서도 얘기했어요. 3월, 4월, 6월, 7월에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또 틀렸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내가 그 문제들을 제대로 다 정말 오답 체크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들아 이제 6모, 9모 봤으면 본 수능까지 어떻게 보면 좀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항 앞에다가 수능 특강 몇 강에 있고 그리고 우리 총평 때 얘기한 거를 다 띄어서 붙여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3월, 4월, 6월, 뭐 7월에 이렇게 유의미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요렇게 나왔다까지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씹어먹고 맛보고 즐기고 진짜 다 갈아 먹고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완전히 체득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수특 딱 준비해. 수특 딱 준비하고 그리고 예, 시험지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 3월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 동아시아사 올해 기출문제 3, 4, 6, 7, 9 여기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예, 그 상태로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청동기에서 나왔는데요. 청동기가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2강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선사시대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예, 주제는 청동기 얼리터우 문화를 지금 물으면서 역시 유물을 직접 묻고 있습니다. 답지는 청동 술잔이고 역시 유물이 사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번을 틀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예, 신석기 아니라 청동기 나왔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역시 연계 문제고요. 예, 연례문항 확실하게 연계 다 했죠?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 있는 걸 그대로 냈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놓고 얼리터우 문화라고 줬습니다. 황하강 중류라고도 줬습니다. 얼리터우 문화는 뭐냐면 이 황하강 중류에 뭔가 이렇게 성벽과 도성 유적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 이게 뭐다라고 딱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국문터와 뭐 회랑자리 이런 게 발견됐고 예, 말 그대로 성벽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주변에 청동기 제작소 터까지 확인됐다. 청동기 시대 유물 골라라예요. 그럼 이제 뭘로만 가요? 황하강 중류의 얼리터우 문화에서 그 터에서 나온 유물 뭐가 있을까만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비파용 동검이니까 만주 한반도죠? 아니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청동술잔이죠. 예, 이 청동술잔 얼리터우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떠올라야 되는데 예, 그게 기억 바로 나면 대답하면 좋고 안 되면 좀 이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예, 일본 열도에서 발견된 조몬 토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창장강 하류의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고요. 5번 5번 안 나오면 곤란한데 예, 랴오 허강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여신상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예,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 플러스 15페이지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지역별로 정리해드렸죠. 황하강 중류가 나왔습니다. 얼리터우 바로 나왔죠. 청동술잔. 그리고 실제로 이 황하강 유역이 그 이후에 상나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상나라의 네 발 달린 소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나오는 청동기 문화로 나왔는데 이 중에 얼리터우 문화를 지금 물어보면서 정답이 청동 술잔으로 갑니다. 예,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서 동타, 비파용 동검, 고인돌, 그다음에 몽골 지역의 이러한 판성묘와 뭐 사슴돌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예,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네, 수능특강 5강에 유학과 불교에서 불교를 냈습니다. 쉽게 출제했고요. 주제는 승려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승려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승려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일본의 승려 엔닌에 대한 문제가 이런 힌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본 사람이다. 겸당선 산동반도의 적산법화원. 그리고 정답으로 이 엔닌이 저술한
그 기록에 대해서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계 문제고요. 수능특강 61쪽 4번 문제를 연계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견당선 어디로 보냈대요? 당나라로 보낸 배를 타고 온 일본의 승려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는 사람은요, 일본 사람인데요. 어디로 간 거예요? 중국의 당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당에 머물렀고요.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산둥반도에 위치한 장보고가 건립한 이 절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성지를 돌아보고자 하여 랄랄랄라 공문을 청했고 그들에게 공문을 주어 증거 문서로 삼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왔죠 이미. 견당선 타고 간 일본의 승려고요. 적산법화원에 머물렀고요.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고요. 그래서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술한 이 기록에 보면 장보고와 신라인들에 대한 정말 스페셜 땡스 투 막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배우고 암기했던 바로 그 승려가 9세기 애닌이 되겠습니다. 애닌 다 나왔잖아요. 이거 3개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장보고와의 연계성에 적산법화원 나왔고요. 8세기, 7세기 다 완벽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지 못합니다. 7세기 호류사, 8세기 도다이사, 그리고 여기에 각각 승려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바로 나왔고요. 왕호천축국전은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는 8세기에 해당합니다. 인도 다녀왔고요.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사람은 6세기 신라 시기에 신라의 2차 돈이 법흥왕 시기에 순교하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은요 고구려의 승려 해자고요.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은 원효대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수능특강 5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승려와 저술가 한 행동과 몇 세기에 어딜 다녀왔는지 뭘 했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이 불교 문제 안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오답률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말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한과 흉노와의 관계를 가지고 시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 고조 당시의 내용과 그 다음에 후한 광무제 시기의 내용을 주고선 시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한고조 주고 후한 광무제 주고 정답은요. 한나라 무제 때 내용을 줬습니다. 평상시에 나오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사실은 선지가 됐건 내용이 됐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연계 문제고요. 18쪽 자료 플러스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격파하기 위해 평성에 도착을 했는데 흉노의 묵툭선우의 군대가 백등산을 에워싸서 이 황제가 포위되는 치욕을 겪었어요. 이게 바로 한 고조와 흉노의 묵툭선우가 부딪힌 평성 백등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성의 치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흉노와 한이 화친을 맺어서 평화의 대가로 한나라가 흉노한테 뭐 갖다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날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고요.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200년. 이때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화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연도까지 기원전 200년이고 기원전 198년이고 이거를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한나라 고조 때구나. 한나라 고조가 뭔데? 한나라를 만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전한의 초창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황제가 왜 남쪽에 있는 노국사신에게 금인을 하사했대요. 이 황제가 후한의 광무제예요.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이 있는 건 알죠, 여러분? 전한, 후한이 있고 중간에 신이라고 잠깐 있잖아. 그래서 이 전한, 후한이 있는데 이 후한을 세운 사람이 바로 광무제예요. 1세기입니다. AD 25년에 후한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 광무제가 왜 남쪽에 있는 노국사신에게 금인을 하사하면서 지금 책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이 노국
예, 그래서 금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도장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후한 때인 거야. 그렇다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우리 교육과정상 배운 사람이 한나라 무제잖아. 그럼 한번 볼까요? 남월, 남비엣이 정복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왜요? 기원전 111년 누구 때? 한나라 무제 때. 맞죠?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이거는 기원후 4세기예요.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요. 얘들아 고구려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낙랑이 뭔데? 한 무제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나서 설치한 한사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적어도 고조선은 멸망해야 낙랑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그게 뭐라는 거니까 훨씬 더 뭐예요? 이후의 시기가 되는데 이건 실제로는 4세기가 되겠습니다.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이거 연도 알아야 돼요? 아니죠. 진 다음이 한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나라 고조 때잖아. 그러니까 더 앞선 시기가 돼버리죠? 아니고요.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해서 동진을 세웠다. 이게 4세기죠, 역시. 왜요? 맞아. 저 오호가 예, 그들의 근거지인 화북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이 내려갔으니까. 5번 보겠습니다. 히미코가 야마타이국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3세기죠. 30여 개의 소국이 있었고 그중에 강성한 게 야마타이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 문제 쉽잖아요. 그쵸?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4번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대표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부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구이동과 전쟁 단원이고요.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3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기는요. 6월 모평의 9번에 부기의 윙강석불이 나왔어요. 불교 문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부기였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존재했고요. 선비족이 세웠다라고 하는 주제 그대로 주면서 러양천도 얘기까지 하면서 줬거든요. 문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가 국가가 뭐니? 얘들아 여기서 이 탑을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겠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가가 뭔지를 한번 보자. 가 황실이 러양에 세운 구층 목탑이래.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힌트는 러양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선비족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북 지역은 통일했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러양으로 뭐 했대요? 원래 수도가 아니라 도읍을 옮겼대요. 여기까지 힌트 나왔어요. 1400개의 사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중시했던 나라래요. 힌트 4개 줬으면 사실은 부기에 대한 힌트 꽤 많이 준 겁니다. 선비족이 세웠고요. 화북을 통일했습니다. 연도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439년 5세기고요. 그리고 러양으로 촌도했다. 5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가 국가는 바로 어딜까요? 진짜 100번도 다 했어요. 100번도. 이거 틀리면 진짜 부기야. 가는 부기야. 근데 부기 해놓고 맨날 호환융합 나오고 하나정책 나오잖아. 그래서 선지를 뭘로 줬냐면 대외관계와 관련된 걸 준 거야. 정답이 뭘로 가요? 이 북이란 나라는 고구려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 4번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능 특강에는 고구려가 남북조, 중국의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만 바꿔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는 실리 외교를 위해서 남조의 국가, 북조의 국가들과 다 관계를 맺었다. 그 북조의 국가가 바로 이 북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왕망이 뭐예요? 왕망. 애들이 왕망 뭐예요? 막 이러는데 왕망이 신나라잖아. 막 이러는데 전한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 왕망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나로 되게 짧게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한으로 갑니다. 다이카 계신 645년 7세기 때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상황인 거죠. 토번에 화본공주를 보냈다. 당나라. 당나라 때 문성공주라고 하는 화본공주를 토번에 송첸칸포라고 하는 군주에게 보냈었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거 고조선이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한다. 까지 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다 나오죠. 평성에서 러양으로 바꿨다. 선비족 그리고 호환융합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수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 부기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지만 불교를 굉장히 융성하면서 윙강석굴과 같은 대형 석굴, 황제의 모습을 본땄거나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했던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은 6강의 내용입니다.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에서 이번에 임진왜란을 가지고 문제를 냈고요. 힌트는 조선의 궁화 국왕이 평양을 떠나 다시 피난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 답지 설명하기 전에 얘들아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6월 모평 10번 문제의 임진왜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 정답지랑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강화협상 때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니? 그 내용을 가지고 6월 모평의 평가원에서 냈는데, 이 평가원에서 똑같이 지금 9월 달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만 제대로 체크해도 안 틀린다는 거야.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저기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 전쟁은 다 끔찍하고 비참하지. 비참합니다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근데 힌트 드디어 나온다. 조선의 국왕은 평양을 떠나 다시 피신했대. 그러니까 평양까지 갔어, 한성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피신했대. 한양에서 루트가 개성 쪽으로 해서 평양 쪽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더 위로 가서 의주까지 가잖아요. 의주까지 피란하잖아요. 그런데 산악고 모진적의 조선을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라는 거야? 분명 중국의 랴오뚱, 요동까지 올 거다라는 거야. 요동은 중국 땅이야. 이거는 지금 중국 애들이 쓴 글이겠지. 우리 영토에 적이 들어온 뒤 방어하면 늦을 것이야. 그러니까 조선을 도우러 가야 된다라는 거야.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이유를 겉으로는 조공국가를 보호한다라고 했지만,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랴오뚱은 진짜 바로 여긴데 조선 뚫리고 나면 여기 뚫린다. 우리의 바로 턱 밑까지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명나라 입장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럼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건 나왔어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인 건 다 아는데, 이 전쟁이 명나라가 참전한 이후에 평양성 탈환하고, 그리고 벽제간 전투에서 명군이 패한 이후에 강화협상을 일본과 명이 진행합니다. 이때 일본의 요구가 이런 거예요. 명예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라. 조선의 남부 4개를 넘겨라. 명나라와의 무역을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앞의 내용들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실제로 강화협상이 어떻게 돼요? 결렬돼요.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있었던 바로 요 내용이 되겠죠. 강화협상 때 무역재개 등을 요구하였다. 예, 영토화량을 내든 뭘 내든 강화협상 중에 일본이 요구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임진왜란으로 여러분 갈 수 있고요.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럼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했다. 이거 17세기 상황이죠. 광해군 인조 때, 그때 명나라의 모문용이라고 하는 자가 가도에 주둔해요. 조선은 또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일어난 전쟁이 1627년 정묘 호란이 되겠습니다. 청해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역시 17세기죠. 1636년에 쳐들어온 병자 호란이 되겠습니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12세기 상황이죠. 고려 상황이고요. 1107년에 쌓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 신호전투에서 승리했다. 조총으로 아주 센코쿠 시대의 판도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16세기고요. 157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요구사항 3번이 되겠네요. 예, 6번으로 가겠습니다. 연계문항이고요. 예, 5강 유학과 불교 단원에서 율령과 관련됐는데요. 율령은 일본의 다이율령이 그동안 참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6월 모평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이 9월 모평 때도 율령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9월 모평의 주인공은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왜 당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힌트는 삼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도호부였는데 3월달 학평에 이게 한번 출제가 대놓고 됐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도호부라고 하는 개념이 사정의 교과서에 싹 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 도호부 문제를 3월달에 이미 발빠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확실히 씹어먹고 가라는 거예요. 율령이 나왔을 때 이게 당인지 발인지 일본인지 그거 모르면 나만 틀려요. 됐어요?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 수호당의 통치체제 가국가를 찾습니다. 당나라의 현종도 힌트가 되겠지만 이건 조금 어려울 거고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영을 어기면 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했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게 딱히 없는데 현종도 힌트지만 여기에 지금 나오죠. 삼성의 하나인
상서성 소속의 형부에서 그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과 령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한번 볼래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입니다. 지금 제시문에 형부 얘기가 나왔고요. 상서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에 삼성과 육부가 존재하는데요. 정책을 입안하는 중서성,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이 있고요. 그 아래 6개의 실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부가 있는데 그 중에 형부는 언니 남편 형부 아니라고 수백 번도 더 얘기했잖아. 이건 뭐야? 말 그대로 사법, 형벌, 잘못한 거를 처벌하는 그런 거야. 이게 어느 나라의 중앙관제인 거야? 당나라인 거야. 그러면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버려. 문제 뭘로 갈까? 예, 정답.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도호부 뭐야? 우리 안남도호부 이런 거 들어봤어? 베트남에 설치한 안남도호부. 응? 이런 도호부는 당나라가 그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그 통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배를 위해서 설치한 것을 얘기하고요. 보통 육도호부 이렇게 해서 모모 도호부 이렇게 갑니다. 679년에 세워진 당나라의 안남도호부 바로 베트남 북부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나라인 거 정답 1번이고요.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두었다. 이관팔성. 이거는 바로 일본의 다이오 율령 701년에 반포된 바로 일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통치를 위해 행성을 설치하였다. 행성, 다루가치, 몽골, 원나라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적원을 두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출제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발해에서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곳을 문적원이라고 합니다.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 과거는 아니지만 이 독서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선 사실은 조금 참고했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7번째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는 4강 국제관계의 다원화 부분에서 서하에 대해서 출제를 했어요. 탕구투족이다. 이원호가 세웠다.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역이 있다. 고유문자다라는 건데 서하가 한 2년 전쯤에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늘 서하가 문제로 나오면 정답이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역이거나 몽골에 의해 멸망하였다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거란인지 여진인지 서하, 그러니까 탕구투족인지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힌트 나옵니다. 탕구투족 이원호. 고요한 문자로 독자적인 연호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대요. 이 연호 가지고 문제 풀긴 참 어렵겠지만 교과서 4종에 다 있는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역으로 발전했대. 탕구투족 갖고 하는 거지 솔직히. 게다가 동아시아 원격 수업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니? 사실 지금 이 시국이나 이런 거를 나름 반영하려고 지금 깨알 같은 디테일이 보이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이 나라의 대외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힌트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꽤 많이 준 거예요. 11세기 초에 탕구투족이 건국한 서하는 1038년 11세기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나오죠. 수능 특강의 이 표현이 비단길을 통한 동서무역을 통해서 발전했다 얘기 나오고요. 송과 서하의 관계를 보면 누가 셌을까요? 서하가 세요. 그래서 송과 서하는요 11세기에 화약을 맺고 송으로부터 서하가 은, 비단, 심지어 차는 요 서하에만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은, 비단, 차까지도 제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하 문자, 나름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고요. 몇 년 전 수능에는 은, 비단, 차, 탕구투족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무덤 하나 사진 주고.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고유 문자는 사실 여진도 있고 거란도 있지만 지금 비단길을 통해 동서무역 전개 탕구투족이라고 하는 힌트까지 나오니까 이게 서한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정답이에요. 13세기에 1227년에 결국엔 칭기스칸의 공격, 그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가 서하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주 나오는 선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남송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선생님 송과 서하 했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11세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송은 뭐냐면 북송인 거야. 화약을 체결하는데 남송이 아니야. 남송은
1126년에서 27년까지 있었던 정강의 변으로 결국에는 이 북송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12세기 이후의 송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송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거는 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낚이면 안 되고요. 고구려와 협력하여 당에 맞섰대. 와, 당이랑 고구려 얘들아 다 7세기, 여기 고구려는 7세기 668년에 멸망하고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가, 서하는 11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얘기가 되겠죠.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할양받았다. 936년의 일이고요. 진짜 중요한 선지죠. 거란, 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거란과의談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사람은 서희고요. 이 사람은 고려 사람이고요. 이 상황은 10세기 993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이 8번 문제는요, 가나 사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둘 다 난데없진 않아요. 그리고 가를요, 2차인지 1차인지 3차인지 솔직히 헷갈린다 하더라도 몽골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침략했다는 걸 알면 사실은 문제는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와 관련된 거 체크 좀 해볼래요? 그 나 지문이요, 6월 모평의 13번에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 시기 문제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할 수 있지만 이미 6월 모평에서 다뤘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문제고요. 수능 특강 47쪽, 예, 그리고 수능 완성 104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연계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수도 탕농은 지금의 하노이예요. 를 공격해서 함락했대. 하노이인지 모르더라도 탕농이 함락될 정도면 지금 이거는 되게 큰일이야. 수도가 함락된 거야. 쩐 흥다오가 베트남사가 아무리 2015 교육과정에서 소략해져도 베트남의 민족의 영웅 쩐 흥다오. 예, 이 사람은 쩐 왕조, 예, 진짜 영웅이고요. 국호는 대월인데요. 왜 영웅이냐? 쩐 왕조의 영웅이고 거의 막 흥다오 장군 막 이러면서 신격화된 이 인물은요, 누구를 막아냈기 때문이냐? 몽골이 1차, 2차, 3차에 거쳐 침략하거든? 근데 이 몽골의 2차 침략 때 바로 수도인 탕농이 함락돼요. 이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2차 때 수도까지 함락됐으니까 완전 끝났다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격장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쟁에 나와 있는 그 군사들을 격려하고 뭔가 고취시키면서, 야, 니들 진짜 이렇게 우리 여기서 밟혀서 몽골의 압제 속에 그렇게 살 거야? 힘든 거 알아. 근데 일어나자 하면서 진짜 파이팅 넘치는 그런 글을 발표해서 사기를 높여서 결국엔 탕농을 탈환하거든요. 야, 누가 몽골을 이렇게까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지. 이 몽골의 2차 침략이 구체적으로는 1284년에서 85년 요 시기거든. 근데 이거를 설사 모른다 해도 이게 지금 13세기다라는 건 안단 말이야. 1284년, 85년을 암기하지 못해도 이게 1차, 2차, 3차인지 설사 좀 헷갈린다 할지라도 우선 13세기인 건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탕농까지 함락된 거는 두 번째거든요. 그럼 1280년대 상황이야. 1280년대 상황이면 거의 13세기 지금 거의 뭐예요? 끝낼 무렵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막부의 쇼군은 요시노의 남조와 교토의 북조로 나뉘어 있던 조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했대요. 이거는 바로 14세기 말에 1392년에 나는, 아시카가, 이거 헷갈리나 안 헷갈리나 보자. 아시카가 다카오지야, 아시카가 요시미스야. 아시카가 요시미스죠.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뭐했어? 약 60여 년 동안 계속됐던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하고 드디어 통일했어요. 조선 건국연도랑 같아서 이게 사이시기 문제로 내게 되게 좋단 말이야. 고려 말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걸 줘버리고 앞에를 줘버리면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딱 그런 문제야. 가는 몽골의 2차 침략 얘기하는 13세기 거의 말 상황이고요. 나는 뭐예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의 혼란을 뭐 한 거예요? 지금 통일한 거예요. 그럼 13세기에서 14세기 요 사이의 상황을 골라라 인데, 삼포회란 일어났다 1510년. 이거는 2년 전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외워야지. 그 다음에 온인난이 발생했다 1467년에서 77년인데 발생한 거니까 요 시점을 얘기하고요. 몽골이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이게 누구냐면 칭기즈칸 때야.
그러니까 13세기는 맞는데 13세기에 칭기스칸 전반기에 활동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앞쪽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대. 주원장이 누군데? 난징을 수도로 해서 명을 건국했잖아. 명나라 건국한 연도가 언제냐야? 1368년이고요. 조선이 쓰시마 선물 정벌한 건 세종 때인데 이거 연도 외워야 되니? 그러니까 세종이잖아. 세종이면 뭐야? 적어도 조선 건국 이후잖아. 이게 15세기고 정확하게 연도는 1419년인데 이거를 이종무의 쓰시마 섬에 1419년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1392년이니까 적어도 조선 건국 이후가 돼버리니까 이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정답 뭐가 남아요? 이거잖아.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1280년대와 1392년 사이에 바로 그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를 다 외워야 푸는 문제냐? 그렇지 않잖아. 여기에 보면 몽골의 대월 2차 침입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명나라 건국 여기 있잖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1번 것만 따로 뗐잖아.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무로마치 막부 수립했는데 약 60여 년간의 혼란 끝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무로마치 막부의 남북조 통일했고 공교롭게도 이 해가 조선 건국해예요. 이 사이엔 이게 다 가능해요. 이게 다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 모평에 이거 나왔죠. 명나라 건국. 그 다음에 예전에 모평인가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걸 요 사이 시기에서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를 홍건적이 침입한 거, 막 왜구가 창궐한 거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문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오답률에서 탑 1이에요. 나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세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동아시아사에서의 서술이 지정은제나 일조편법이나 다 세금을 은으로 납부한다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걸 싹 풀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 문제를 교사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제시문을 가지고 이거를 푸는 게 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 틀리면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정답지로 나온 게 6월 모평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거 외워라 그랬고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연도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암기하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지정은제 얘기예요. 여기에 되게도 어려운 내용처럼 많이 보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데 토지의 기준을 가지고 토지에 내는 세금이 있겠죠. 그게 토지세예요. 그리고 인두세라고 해서 인두세가 뭐냐면 정세라고 해서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요. 정세를 그러니까 인두세를 사람한테 부과되는 이 인두세를 토지에 포함시켜가지고 징수하는 이 제도가 시행됐대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됐대요. 이 제도가 바로 뭐냐면 지정은제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 하나만 빼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그 힌트를 빼버린 거예요.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데 이거를 뭘로 납부하느냐? 은으로 납부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알거든. 1조 편법 아니면 지정은제겠구나. 근데 지정은제는 뭐냐면 1조 편법은 명대에 시행했던 거고 그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좀 정리한 거예요. 토지세도 걷고 정세도 걷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정세를 따로 안 걷고 토지세에 사실은 포함시켜 징수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돼요. 이게 18세기 초 청나라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하냐면 이게 수능 특강에 날개단원이랑 내용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계문항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청대에 인두세인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18세기에 전국에 시행됐다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는 이젠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명예 1조 편법과는 똑같이 은으로 납부하지만 예, 지정은제만 토지세, 정세, 토지세, 정세를 지금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게 바로 지정은제고 청대입니다. 청나라고요.
18세기 초 이후의 상황을 고르시면 돼요.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한 거 1609년이고요. 이거 무역과 관련된 거죠. 쓰시마 섬의 도주와 이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체결한 겁니다.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하였다. 이것도 청대니까 맞지 않아요? 오답으로 간 친구도 이거 되게 많았는데요. 천계령은 연도 외우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1661년 이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하면서고요. 1684년에 해제됩니다. 17세기 상황이고요. 장거 정해주도록 개혁을 실시한 건 명나라고요. 16세기 후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휴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하였다. 에도막부에서 하다가 1635년까지 하고 이때 금지해버리니까 역시 17세기고요. 덴메이 연간에 재해로 기근이 발생했다. 이거 6월 모평에도 나왔던 거라고요. 18세기 말이고요. 예, 1782년부터 88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덴메이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도호쿠 지방에 수만 명의 굶주림으로 있었던 대기근이다. 일본의 몇 대 기근이다. 이미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시행 이후니까 18세기 초 이후의 상황을 고르셔야 되겠죠? 정답 5번이고요.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오답률 1위라고 지금 EBS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결과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조금 까다롭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명과 우선 청도 좀 헷갈렸고 시기도. 근데 이제는 씹어먹고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10번입니다. 10번도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등급업 특강 예, 동아시아사 1등급 만드는 그 연표와 킬러 문항으로 보는 등급업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2강에 선생님이 도시와 지역만 특강으로 준비해 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도시 베이징을 냈는데 어떻게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고요. 우리 사절단 일행은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양을 지나서 목적지인 가까지 도착을 해요. 사절단 일행이 가는 거고요. 번화한 모습이었고요. 강남의 쌀이 운하를 통해서 여기까지 운송된대요. 맞아요? 그리고 또 힌트가 나와요. 이 도시에서 발전했다는 경국도 구경했어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양을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예, 수도인 연경까지 가는 거예요. 수도인 연경까지 황제의 생일 축하하러 가는 이 조선의 사절단을 뭐라고 해요? 조선과 청나라가 군신관계 체결하고 이 연경에 가잖아. 연경이 어딘데?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인데 연경에 가는 사절단,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연행사라고 하죠. 첫 번째 힌트 나왔고요. 두 번째, 운하는요. 남에서 지금 북으로 이렇게 팠잖아. 수나라 때. 남북조 통일한 그 수나라가 이렇게 팠잖아. 그럼 강남에 있는 쌀이 운하를 통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 예, 역시 이 두 번째도 지금 여기에 집결되고 전국에서 집결되는 바로 그 중심지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있죠. 운하를 통해 운송. 근데 여기까지도 몰랐다 칩시다. 그렇다 쳐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경극이 나오고 있어요. 경극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수능 특강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나라 때 베이징에서 유행한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게 경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징 오페라래. 그러면 가는 뭐야? 이 모든 정보에서 뭐라고 지금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베이징인데 하고 있는 거야. 예, 금능기기국이 건립된 곳이다. 난징이죠. 이거 역시 특강 때 얘기했습니다. 등급업 2강에 있습니다. 고소번화도의 배경이 되었다. 예, 궁중화가였던 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저우의 번성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수저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라사신과 유학생이 방문했다. 신라사신이잖아. 청나라에도 많은 유학생이 갔겠지만 얘들아, 신라사신과 유학생이 강대는 당나라의 바로 그 수도 뭐 장안 이런 데가 되겠죠. 송이 금의 침략을 받아서 천도한 곳은야 남쪽으로 갔잖아요. 북송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창장강 유역의 항저우 이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이거 항저우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곳 베이징입니다. 이 조약의 이름 베이징 조약이고요. 이제 나오죠. 예, 여기 나오네요.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금나라 수도 베이징, 원나라 수도 대도 베이징, 명나라 수도도 난징이었다가 베이징으로 바꾸고 자금성이 있는 곳 청나라 수도 베이징, 연경. 조선시대 연행사가 도착한 목적지고요. 베이징은 이후에 경사대학당, 오사운동, 이자상의 농민군이 마지막으로 뭐 점령한 곳 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 어렵게 나오면서 이 전근대 시대에 거란이 획득한 지역에 들어간다. 국민혁명군이 여기를 점령했다. 다 나오는데요.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바로 이 베이징에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1858년에 체결된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비준하고요. 영국의 주룽반도를 할양한다.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딱 절반 풀었는데요. 이 11번 문제 역시 연계 문제고요. 아주 유명한 정화가 또 나왔습니다. 정화의 항해는 3월달 학평에도 기출이 됐었고요. 정화의 항해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정화는 누구예요? 명대의 영락제 시기 1405년에 첫 항해에 나서서 선덕제 때인 1433년까지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7차례에 걸쳐서 대항해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조공 세계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무슬림이었던 가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곳이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근데 실제로 인도네시아 가면 여기 진짜 많이 가요. 정화의 이슬람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막 중국풍이거든? 근데 보면 이렇게 무슬림, 따서 만든 바로 그런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인데 되게 중국틱하게 보입니다. 그는 조공 세계를 확대하기 위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수차례 함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항해했습니다. 정화를 보낸 사람, 영락제냐 선덕제냐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명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명인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수능 완성 49쪽 1번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왔고요. 갈레온 무역을 주도했다? 이거 에스파냐죠.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이거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스파냐 작년에도 나왔고요.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한 건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삼포를 열고요.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는 부산의 출양외관으로 사실은 이렇게 모으면서 이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한 것은 조선이 되겠습니다. 감압을 발급하여 무역을 허가했다. 이게 바로 명나라죠. 그래서 명과 무로마치막부의 감압무역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사실은 쉬운 정답지고요. 정답지만 보면 4번 은유출을 막고자 심패를 발급했다. 18세기에 너무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일본의 에도막부에서 심패를 발급해서 그 상선의 양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은유출을 좀 억제하고자였죠. 말레이 반도에 있는 물라카를 점령하였다. 이거 6월 모평의 제일 고난도 문제로 연표 문제로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1511년 바로 말레이 반도의 물라카를 점령한 나라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실제로 4종의 교과서에 다 있다라고 해서 지금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죠. 정답 뭘로 갑니까?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데 이 정화의 항해 바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나오잖아. 여기가 지금 인도네시아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우리 지도를 통해서도 나와. 봐봐, 동남아지나 인도, 뭐 스리랑카 이쪽 지나서 어디까지가 북아프리카 여기까지 가잖아.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지도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지고 온 물품을 가지고서도 낼 수 있는 게 바로 정화의 항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역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문제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속상한 거는 7월 학평에 자유민권 운동이 나왔어요. 가에 나오는 자유민권운동 내용, 이 민선의원 건백서 이게 나왔어요. 그때도 사실은 많은 그런 수능 관련 사이트에 민선의원 건립건백서 뭐예요? 전 처음 들어봐요. 이런 글들이 많았는데 그때 댓글이 뭐냐면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 있어요 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건 약간 속상한 거야. 수능 특강에도 나오고요. 정말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엔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연도일 텐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겠습니다. 이타가기 다이스케라고 하는 것까지 좋고요. 민선의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능 특강 114쪽에 자료 플러스에 진짜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민권 운동의 핵심이에요. 자유민권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아니 니네가 메이지 유신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런 의무도 다 해라, 뭐 징세해라, 국방의 의무해라, 교육의 의무해라, 의무만 얘기를 하는데 우린 세금도 내고 이렇게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도 만들고 우리도 이런 언론의 자유도 필요하고 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물론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겠지만 이거는 거스릴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는데 1870년대부터 1880년대에 걸쳐서 아주 선풍적으로 이 자유민권 운동이 하나의 흐름이 돼요. 메이지 정부는 탄압도 하지만 아예 무시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나에 나오는 대일본제국 헌법이에요. 대일본제국 헌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1889년이고요. 자유민권 운동은 연도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민선위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 뭐 건백서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했던 건 1874년 요 정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연도로 얘기하는 교과서는 많지 않고 1870년대부터 80년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1889년과 요 사이 시기를 가보면 돼. 그럴 수 있게끔 문제 구성했거든요. 연합군에 의하여 의화단이 진압되었다.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있었던 의화단 운동이기 때문에 진압된 건 요 시점을 얘기하겠죠. 서태후동 보수파가 청나라에서 신정을 단행했다. 1908년. 그래서 이 신정에서 흠정헌법 대강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죠.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이걸로 낚일 수 있어요. 헌법 얘기 나오고 의원 얘기 나오니까 어허 근데 헌법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이 시기에 못 들어가. 이거 만들고 바로 이어진 인과야. 그래서 요 사이 시기는 어렵다. 아니다. 헷갈리라고 된 거예요.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한국사지. 한국사 내용이지만 이 한국사의 아주 간판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사이 시기 이모군란 정답 맞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3번으로 낚인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이후고 이모군란이 1882년 사이 시기 맞고요. 량치차오등이 입헌군 주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캉유웨이, 량치차오 바로 변법자강운동, 무술변법 1898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예, 이모군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게 있고요. 요렇게 수특에 나와 있어요. 1870년대부터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천황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헌법을 제정하고 이거에 따라 제국의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청나라 얘기를 역시 물어보고 있어요. 청나라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청을 선택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 문제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풀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왕조가 사나이관을 넘어 중원에 들어와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에 군림한 지 80여 년이 지났대요. 사나이관이 뭐냐면 만리장성의 제일 뭐라 그래? 동쪽 끝 관문, 게이트가 사나이관이에요. 이 사나이관을 지키고 있었던 그 책임자가 오삼계라고 들어봤어? 3번에 난 할 때 그 오삼계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자성의 난으로 그 농민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 청나라한테 라인 타죠. 그래서 문 열어주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 중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맞아요? 이거는 지금 이자성의 난, 그 농민 반란을 얘기하는 거고 그 1644년에 명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완전히 중원까지 다 차지한 이후에 한 80년이 흘렀어. 그럼 벌써 1700년대야. 18세기야. 이렇게 청나라가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니네는 자꾸 우리를 짐승이라 그래? 왜 우리한테 오랑캐라 그래? 청나라는 사실 늘 그게 되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 만주족. 이게 지금 중원을 차지하고 지배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니네 지금 이러한 태평성대, 이런 전성기에 뭐? 짐승? 오랑캐?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청나라의 3대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얘기할 때 이 청나라의 옹정제 같은 경우는 이 청나라가 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의 정당성, 이것의 합리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 집중해요. 대의강미록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맥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왜, 뭐, what 막 이런 거지. 그러면 청나라야? 청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송과 전현의 맹약을 체결해 1004년에 이거는 요가 되겠죠. 거란 얘기고요.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해 선생님 이거 청이잖아요. 야, 청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지.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한 건 금이야, 금. 이거 헷갈리라는 거야.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그거를 거부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이거 앞이 조선이어야 청이 가능한 거고.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게 청이지. 청나라 강희제 때 타이완에서 득세했던 반청 세력인 정성공과 그 아들 세력을 1680년대에 어떻게 해요? 진압하고 난 이후에 청기령을 해제하고 하죠. 에도막부의 통신사를 파견한 것은 조선이 되겠고요. 몽골 오이라트부와의 전투에서 황제가 사로잡힌 토목부의 변, 이런 변이 있나? 1449년 토목부의 변,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청나라 황제들 좀 정리하자라고 하면 작년 수능에는 걸륭제가 나왔지만 강희제 3번에 난 정성공 세력 타이완 늘 나옵니다. 요거 진짜 3종 세트로 나오고 있고요. 옹정제는 요 내용 가지고 청나라의 그 지배, 만주족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 부여 이런 내용들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걸륭제가 작년 수능에 사고전설을 통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노상, 늘상, 늘 이렇게 반복돼서 내지만 사실은 언제 봐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N수생이 나한테 DM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시험을 많이 본 입장에서는 되게 기계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암기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너 참 대단하다. 나 진짜 야 쉽지 않은 일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결코 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연하지. 사실 이거는 디테일하게 그 연도를 암기해야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왔던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앰프의 천연론이 언제 나왔어요? 이걸 모른다 해도 사실은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는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자거리에 와보니 벽돌 건물이 많아졌고 서양 물건을 파는 상점도 많대. 긴자가 어디예요? 도쿄예요. 이 도쿄에 긴자에 대화재가 있은 후에 화재가 있으니까 다시 지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양식 거리와 서양식 벽돌 건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맞아. 서양 문물이 많이 수용되고 있지. 작년부터는 태양력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일본에 태양력이 도입된 연도가 여기 나오죠. 1873년입니다. 1873년이고요. 작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1년 뒤 상황이 되겠죠. 이 태양력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해는 언제겠어요? 1874년. 지금 1870년대 상황인데 도쿄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어렵지만 수능 특강에 괄호 열고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연도 특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1877년이고요.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는 외국인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웬만하면 아는 거예요. 도쿄에서 요코하마 1872년 이거는 이때만 기차 탄 게 아니라 이때 이후에 쭉 가니까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답 2번이고요. 앰프의 천연론을 읽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앰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수능 특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최초의 영국 유학생 중 한 명인데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쇼크 먹고 썼단 말이야.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진거에 충격을 받아서 사회진화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연론을 쓴 거야. 그럼 적어도 언제 이후인 거야? 수능 특강만 봐도 이건 나오는 거야. 청일전쟁 이후고요. 연도로는 실제로는 1898년?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청일전쟁 이후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돼요.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여성 관련해서 결국엔 여성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이건 페이지까지 좀 알려주려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 좀 낯설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해놨어. 116페이지인데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모여서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연도가 나와. 1898년이다. 그러면서 여권 통문이 나왔대.
그리고 뭐라고 서술이 되어 있냐면 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이후에 찬양회를 조직하여 학교 만드는데 나섰대. 그럼 적어도 여권 통문보다 찬양회는 이후가 되겠지. 얘들아, 적어도 이거는 여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조직된 것이다. 1898년 이후구나. 이게 자료 플러스의 116페이지에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정답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지울 수 있고요. 풍도해전은 아셔야 됩니다. 무슨 전쟁? 청일전쟁. 그때 풍도해전, 성안전투, 평양전투 이거는 암기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요코하마 기차. 예, 2번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또 이거는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1873년, 조선 의미개혁 때 도입됐으니까 그 이후에 96년, 중국은 1912년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랴오똥반도가 나왔어요. 랴오똥반도도 역시 선생님이 등급업 특강 얘기하면서 산둥반도, 랴오똥반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계 문제고요. 수능 완성 101쪽 15번 문제를 연계했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가운데 가를 일본의 소유로 하는 것은 베이징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극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주어가 러시아 정부예요. 일본 정부가 여기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했어요. 말이 요청이지 사실은 포기해라. 이거야. 이게 바로 뭐야? 삼국 간섭이지. 그럼 얘들아 앞으로 가봐. 청일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하니? 일본이 승리하지. 그래서 일본이 신나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지. 그리고 랴오똥반도 뺐지. 그랬더니 삼국 간섭으로 러프 독이 랴오똥반도를 다시금 반환하게끔 했지. 그 내용이 지금 이건 거야. 그럼 가는 뭐야? 랴오똥반도야. 시모노세키 조약 때 잠깐 획득했지만 삼국 간섭으로 다시 돌려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랴오똥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정답 뭘로 가요? 5번이죠. 포츠머스 조약은 뭔데? 이번엔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의 결과 1904년부터 5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맺은 게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인데 이때 일본이 뭐냐면 이 랴오똥반도에 리순과 다렌이라고 하는 랴오똥반도에 이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리순과 다렌을 조차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러시아한테 이겼으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곳을 지금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가지고 랴오똥반도 문제를 냈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청일 러일 전쟁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배우거든요. 그래서 모르진 않아요.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도시 1940년 중국 국민당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으로 같이 옮겼죠. 충칭이 되겠습니다. 난징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항구 5개 항인데 어디야? 난징 조약으로. 네, 상하이, 그치. 광저우, 또 더 얘기해봐. 닝보, 푸저우, 샤먼, 그쵸? 제1차 사이공 조약으로 베트남이 프랑스에 할양한 지역은 코친차이나의 동부 삼성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축 조약에서 명시한 외국군의 주둔지는 바로 베이징에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베이징 부근에.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랴오똥반도예요. 다시 한번. 여기 리순다렌 보여요? 리순다렌. 바로 랴오똥반도를 러일전쟁 끝나고 나서 이건 지금 청일전쟁 지도인데 이 청일전쟁 끝나고 랴오똥반도를 뺏었는데 삼국간섭으로 반환했다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여기를 조차하게 된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리순다렌 조차권 나오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출제한 거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요. 만주사변, 리튼조사단, 만주국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만주사변과 리튼조사단, 국제연맹 탈퇴 이걸 모르진 않는데 선지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허나 조선혁명군은 아니지만 조선의용대나 한국광복군이 그동안 계속해서 출제됐었고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국사의 중요한 내용들과 이 동아시아사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건 이미 시그널이 여러 차례 수능을 통해서 갔거든요. 다만 그동안은 늘 중일전쟁 이후를 물어봤다면 이제는 만주사변 근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연계 문제인데 한번 밑줄친 사건이 끼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맹 조사단은요. 5월 5일 푸이 집정을 방문해
1시간 정도 회담을 나눴대요. 조사단은 작년 9월 18일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이 일으킨 이 사건의 진상을 물어봤고요. 만주국의 집정 푸이는 즉답을 회피했대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만주사변이에요. 여기 있어. 이걸로 보자. 만주사변이에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일본은요, 그 이듬해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 어렸던 그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주국의 집정으로 딱 꼭두각시처럼 내세워서 만주국을 수립해요. 근데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문제를 국제연맹에다가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은 리튼 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해보고 결론은 일본이 여기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서 일본군한테 철수하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국제연맹 탈퇴해버려요, 이듬해.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1931년 바로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이고요. 문제는 이 만주사변의 영향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만주는 중국 땅이었잖아. 근데 여기를 누가 차지한 거야? 일본이 차지했지.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집 쳐들어왔으니까. 맞아? 그래서 실제로 이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누구에 대한 감정이 거의 막 분노에 달하게 되느냐?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당연한 거지. 우리를 쳐들어왔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야,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있었던 그 한인들, 한국인들, 니네 진짜 고생 많았겠다. 너희도 일본 싫지? 야, 우리도 진짜 되게 싫어. 왜? 우리 집 침략했으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 북만주와 남만주에서 전개됩니다. 중국인과 우리가 콜라보로 일본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정답지로 구성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본의 주력한 비율이 제한되었다. 이거는 1921년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워싱턴 회의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지금 딱 미국과 영국이 제한 걸고 있고요. 독립군 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건 봉오동 전투가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이긴 첫 승리예요. 1920년 상황입니다. 홍범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한독립군입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1927년. 이거는 한반도 내의 국내 상황이 되겠고요.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처리하라는 시위 1919년 오사운동.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났었죠. 5번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함께 항해전을 전개했다. 이게 한중연합작전이야.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만주에서 만들었는데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인들이 반일 감정이 고조되게 되면서 이 남만주에서 같이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일본군한테 승리를 거둬요. 대표적인 게 1930년대에 만주사변 이후에 있었던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입니다. 한국사에서도 이 조선혁명군과 같은 시기에 한국독립군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 상황들을 같이 보자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수특에 있는 거야. 만주에서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다. 계기가 뭐야? 만주사변 이후에 반일 감정 고조되면서 중국인들과 우리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는데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에서, 한국독립군은 북만주에서,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됐죠? 17번입니다. 17번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요. 제시문의 힌트가 되게 적어요. 우리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모르지 않거든요.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다 전혀 모르지 않아요. 같은 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다 알아요. 근데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제시문의 내용이 친절하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정. 내가 만약에 한 개 틀렸는데 이거 틀렸다 그러면 그건 인정. 그러니까 정말 출제자들도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줘도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라는 것을 가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 21조 가지고 문제 못 풀겠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한국은 서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것이래. 이 조약에 한국이 지금 뭔가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독립을 잃었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비로소 독립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 논리고요.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개별적으로 꾸준히 일본과 싸웠다. 이 조약으로 연합국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도록 할 것이래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봐봐. 1945년 일본이 패망하지. 그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팩트야. 그리고 연합군 점령 통치를 겪지. 근데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는데 그럼 전쟁에 진 일본과 다른 연합국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진짜 매듭짓는 무언가는 해야 되겠지. 맞아? 근데 그거를 언제 한 거야? 1951년 우리는 6.25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미국이 주도해서 이걸 한 거야. 몇십 개 나라가 참여해. 근데 정작 한국은 여기에 초대받지 못해. 우리는 6.25 전쟁 중이기도 했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이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해요. 근데 초대받지 못하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무슨 논리를 펼치느냐? 이 내용이에요. 한국은 교전 대상국이 아니다. 우리의 식민지였다. 진작에 독립을 잃었고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과 우리가 하는 이 조약에 한국은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특례 조항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서 다른 연합국 여러 나라들과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중화민국도 여기에 초대받지 못해요. 결국엔 누구를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돼버리게 되는데 이건 정리 잘해야 돼. 이거 선생님이 특강에서 해준 거야. 등급업 특강. 이것도 등급업 특강에서 선생님이 3강에서 특강, 연표와 킬러 문항으로 보는 그 특강의 3강에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 여기 봐봐. 일본의 식민 지배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랄랄랄라 하는 것은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따로 한국 얘기를 저 뒤에다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는 이들이 참여했어요. 참여했고요.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사인 안 해버렸고요. 여기들은 배상 포기하면서 그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참가하지 못한 데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여긴 못 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냈고요. 14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연합국은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라면서 사실은 연합국가 일본이 지금 전쟁 완전히 매듭 짓고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내용 일본의 주권 회복.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문제로 가볼까요? 정답은 쉽게 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가요.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지를 몰랐던 것 뿐인 거야. 이 21조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2조, 4조, 9조, 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특례 조항을 넣었다는데 그 조약을 다 무슨 수로 암기해요. 하지만 이 맥락을 통해서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 걸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합의한 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되겠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는 계기는 1945년 2월에 체결된 얄타 회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체결된 것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죠. 북위 17도선의 경계로 남북 분단을 명시한 건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이거는 뭘로 간다? 1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가고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내용 되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를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배경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까지 선생님이 등급업 특강에서 자세하게 지금 다뤄드렸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연계 문제고요. 이 연계 문제는 수능 특강 159쪽 7번 문제고요. 수교 문제입니다. 수교 역시 등급업 특강에서 연표와 킬러 문항으로 보는 그 특강에서 수교만 따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거든요. 요거 보면서 가면 되는데 가가 중일 공동성명, 나가 미중 국교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 중일 양국. 종지부를 찍고 수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배상을 포기했대요. 그러면 가는 바로 뭡니까?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수교한 거예요. 이게 1972년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인정하면서 국교를 수립한대요. 미중수교인데요. 이 미중수교는요, 여러분 79년이에요.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된 건 72년이고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간 것도 이때지만 실제로 수교를 한 건 1979년입니다. 사이식이 물어보는 거 아니고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일 수교. 중국과 일본의 수교 1972년이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이건 1992년이고요. 이거는 72년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배경이 되어 베트남 민주공화국은요 1945년 9월에 호치민이 수립을 하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미중 수교가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결과입니까? 닉슨 독트린은 닉슨이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 문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1969년에 이미 발표됐습니다. 아니고요. 미중 수교는요,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한 이후에 발표되었다. 미국이 완전히 철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게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의 내용이에요. 이러고 나서 진짜로 완전히 철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정답 뭐가 된다? 73년 이후의 상황 4번이 되겠고요. 중국이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71년입니다. 이 71년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상황은 이러해요. 1971년에 중화민국 타이완이 결국엔 이 국제연합에서 빠져요. 예, 이게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엔가 이게 10월 25일, 27일인가 그런데 이 10월 달에 타이완 그렇게 빠지고 중국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상임이사국 요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엔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연표특강 때 이 등급업 연표특강의 5강에서 선생님이 중국사 정리할 때 유엔 가입 1971년 그리고 WTO 2001년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교는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절대 안 틀려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인물 문제입니다. 인물 문제도요, 선생님이 등급업 특강에 2강에 보시면 이 등급업 특강이 뭐냐면 연표와 킬러 문항으로 보는 거기에 인물사 특강을 해드렸어요. 인물사 특강이 등급업 특강의 1강에서 2강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순원이에요.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121쪽의 6번 문제를 했는데 타이페이는 타이완에 있죠. 국립국부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의 주인공. 이 사진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 근데 타이페이가 타이완이니까 애들이 바로 장제스네 하고 가버려. 아니라고 좀 더 보자. 이게 포인트지. 신해혁명 당시 임시 대총통에 선출되어 중화민국을 수립한 중국의 국부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타이완의 국부기념관에 있는 바로 그 사람.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대요.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받았대요. 애들이 여기서 또 헷갈려요. 왜냐면 장제스도 건국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장제스가 건국훈장 받은 게 수능 완성인가 특강인가 어딘가에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여기서 혼란되는 거야. 타이완에 있으니까 왠지 장제스 같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가지고 풀어야 돼. 신해혁명 임시 대총통. 그렇다면 이건 누구야? 순원인데 이게 순원이거든? 이 사람은 중국 혁명 동맹에 들은 결성에서 공화정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혁명파고요. 순원이 시험에 나오면 신해혁명, 그리고 삼민주의, 그리고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 이거 나오니? 그리고 순원이 또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제1차 국공합작을 주도했다는 거야.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주도했고요. 이 사람은 1925년에 사망합니다. 이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선생님이 타이페이 가서 찍어갖고 온 거야. 여기에 민주공화국의 아버지 손문선생 순원이라고 돼 있고 이걸 선생님이 타이페이에 기념관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이 민족, 민권, 민생을 얘기한 삼민주의 이게 순원이야. 그리고 실제로 등급업 특강에 선생님이 이것까지 했어.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과 제1차 국공합작을 이루었다. 이것까지 해드렸어요. 그럼 이젠 안 틀릴 수 있지. 그럼 정답 뭘로 가는 거야?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난 이듬해에 죽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순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교육직원을 공포했대. 이거는 일본이죠. 교육직원은 천황에게 진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 일본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일본 천황이 했겠죠. 아주아 친해를 창립했다. 도쿄에서 창립됐죠. 교토쿠 스스이라던가 아니면 조소왕이라던가 판보이쪽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반제국주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은요. 역시 이것도 193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의 요인들이 만든 비밀 결사 단체가 되겠고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중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을 완수했다. 이게 장제스인데 야 장제스가 신해혁명 끝나고 중화민국 수립 선포해? 아니잖아. 헷갈리는 건 이거 하나인데 건국훈장은 순원도 받아. 그리고 장제스도 받아. 또 다른 사람도 또 있어. 순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쨌건 중국 내에서 승인했던 지도자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건국훈장을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순원, 장제스 확실히 구분하시고요. 구분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등급업 특강 1, 2강에 둘 다 정리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고요. 12강 순원 특강에 나오고요. 자본주의와 싸웠다. 사회주의를 굳건히 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대혁명인 걸 알 수 있는데 정답을 홍위병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홍위병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대놓고 잘 보이는 제시문을 줬어요.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 길을 걷는 이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마오쩌둥도 힌트가 되죠.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교생, 말단 노동자 등에 호소하여 당 지도 세력을 공격하라고 요청하고 있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문화대혁명이에요.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고요. 실제로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본주의 타도하겠다. 그 냄새나는 자본주의에 조금이라도 뭔가 흔적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하겠다. 허나 실질적으로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 어린 10대의 청소년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이 홍위병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홍위병은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 공산당 청년운동에 가담한 조직원을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거의 마오쩌둥을 숭배해요. 굉장히 어리고요. 그리고 마오쩌둥의 반대파 숙청에 앞장섰던 그 10대 청소년들을 얘기해요. 이 사진 하나 볼래요? 이게 마오쩌둥을 둘러싸고 막 거의 막 와 하면서 하고 있는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나오죠? 봉건적 가치나 자본주의 사상을 다 공격하고 있죠. 문화대혁명 당시의 대표적인 그런 사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66년부터 76년 10년 가기 때문에 사이 시기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2번 홍위병이 되겠고요.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상황이죠. 영화 1987의 연도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달성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직접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개헌인 9차 개헌까지 가게 되죠. 천수이벤의 집권 민진당이에요. 민진당. 와, 타이완에서 국민당이 아니라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네요. 2000년에 여야 교체와 관련해서 천수이벤이라고 하는 민진당. 옛날에 이 타이완에서 있었던 나는 그 민주화 시위에서 공동 변호인을 맡았던 이 천수이벤이 결국엔 민진당 출신으로 첫 번째 총통이 되는 그 상황이죠. 55년 체제의 성립, 이건 일본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그 진보 세력과 이 보수 세력이 대립을 하면서 보수 세력이 신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막 보이잖아요. 그때 이 일본의 사회당이 좌와 우가 통합을 해요. 그러자 보수 세력이었던 자유당과 세력도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통합해버려요. 그래서 1955년부터 자민당과 사회당이라고 하는 이 양당 체제가 자그마치 1993년까지 유지가 된 게 바로 55년 체제입니다. 물론 자민당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이런 구도를 우리가 55년 체제라고 하고요. 93년도에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되면서 끝나죠. 도이머이는 1986년 베트남 상황이고요. 개혁,
개방, 중국의 그 개혁 개방 정책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변화와 쇄신으로 가겠다.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갔다? 그렇게 갑니다. 홍위병이고요. 문화대혁명 연도도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파로도 제시문으로도 자료로도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고생했어요. 6월 모평처럼 막 지엽적인 연도를 외우는 문제로 그렇게 변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동아시아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평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DM을 주는 친구들은 제시문을 알아도 정답지가 조금 아니면 정답지는 알아도 제시문이 좀 생소한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 이 등급컷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1개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몇 등급이냐 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수능날 나왔을 때 다시 안 틀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총평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금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예전에도 나왔는데 내가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까지 계속해서 함께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